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위한 컨텐츠는 아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7월 1일에 대구 엑스코에서 메디엑스포라고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발표를 하나 진행한 게 있었는데, 그 발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전달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당시 참석자들을 위해서 저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오늘 제 채널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는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래 제가 업무도 좀 많고 지금 쌍둥이 육아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꼭 마련을 해서 제 구독자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의 진출법 개정법에 관한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제가 발표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것은 의료회의 진출의 현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회의 진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정책 내지는 이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회의 진출 분야의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할 만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산업 자체가 워낙에 신생 산업이거든요.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의료회의 진출 분야는 신생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좌충우돌하고 있죠. 좌충우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서치를 해본 결과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사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만나본 분들을 보면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보다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 벤치마킹을 할 만한 정보를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의 진출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발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의료의 진출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의 진출의 전략에 따라서 혹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성장하는 과정은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접 진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고 그에 따른 운영 수익을 다시 국내로 환수해 오는 이런 직접 진출의 그 과정에 살펴보면은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는, 가장 원시적인 단계는 당연히 단독 진출이겠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현지에 진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물론 부품 꿈을 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해외에 진출을 했겠지만 해외 진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이런 시행착오 사례들은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현지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탑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의 의료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히 먹혔었는데 왜 저 나라에서는 먹히지 않지? 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 진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라이트한 방식으로 진출을 하는 그 세컨드 페이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전략적 제휴,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같은 것들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의료 관계된 이 산업 주체가 직접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게 소정의 컨설팅을 제공을 한다거나 혹은 라이센싱을 통해서 이 상표 사용권을 부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을 하고, 혹은 선진적인 의료기관 운영 서비스를 이식을 시켜줌으로써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을 하고, 이렇게 위탁 운영 내지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라이트한 방식으로 진출을 하게 진출의 전략이 다각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단독 진출을 했을 때에 비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적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들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 금융 조달을 통한 양적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영리 의료기관이 개설이 금지되죠. 영리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누군가에게 배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을 기업 공개, IPO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거나 혹은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자본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하 살펴볼 바와 같이 다른 나라 의료기관 같은 경우, 특히 뭐 예로 드는 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병원 같은 경우인데, 이런 병원들은 병원 개설자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IHH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연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정의 어떤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은 그 기업 가치를 토대로 자본시장에서 융통되고 있는 자금을 공모를 해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 공개를 해서 보통 끌어오는 자금의 수준은 10억, 20억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천억 단위에 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아주 작은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특례 상장을 해서 그 공모를 하게 되는 공모 주식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보통 3천억, 4천억은 기본으로 됩니다. 그와 같은 자본을 조달을 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병원을 개설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운영 수익을 다시 이 주주들에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라고 할 만한 그 해외의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우에는 그 금융조달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 양적 시프트를 이루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흔히 말하는 헬스케어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장벽에 막힌다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전략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벤치마킹으로 해볼 만한 그 주요 국가들은 어떠한 사례들을 통해서 의료회계 진출에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스케어 UK라고 하는 영국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 바라보는 이 영국의 의료제도는 저렴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보다 좀 열위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전달 체계가 효율성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영국의 의료체계는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손에 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내지는 중동 지역에서는 영국 의료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 의료는 어찌 보면은 이 의료 전달 체계의 랜드마크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을 했어요. 뭐냐? 이게 보건부고요. 이게 무역부거든요. NHS 잉글랜드는 NHS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민건강보험 기금 같은 것인데, 이 NHS가 잉글랜드가 있고 또 몇 군데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큰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히 NHS 잉글랜드겠죠. 이 세 개의 단체가 서로 이 협업을 해서 만든 의료 해외 진출 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기관입니다. 헬스케어 UK는. 현재는 헬스케어 UK라는 이름 외에 익스포트 캐털리스트라고 해서 자국 산업을 해외로 수출시키는데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중에 일환으로 이 의료해외 진출을 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헬스케어 UK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헬스케어 UK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여기 말씀드렸던 익스포트 캐털리스트가 있죠. 컨설턴시, 아카데미, 마켓맵, 멘토 네트워크, 익스포트 라이브러리, 이런 그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의료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어떤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진출 대상 국가의 시장 현황을 분석을 하고 보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또 멘토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코에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지원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영국의 헬스케어 UK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료 해외 진출 분야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 주로 중동 지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인터헬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중동 지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규모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아직 좀 미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자본을 통해서 해외에다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런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을 누가 맡을래? 누가 와서 한번 해줄래라고 이 사업 공고를 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기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너네들이 자본 가지고 와서 의료기관 개설을 해봐. 아니면 우리가 자본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양질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줘. 라고 하는 이 발주들이 나가게 되는데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서 이 산업적 수요가 가장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죠. 돈은 많은데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니 양질의 서비스를 사오면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도 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어요. 킹스 칼리지 하스피털 두바이죠. 로얄 프리 런던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3차 병원인데 중국과 파키스탄에도 진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눈여겨볼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인도 UK Institutes of Health. 인도 내에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보통 의료기관도 어떤 지역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를 짓는다는 거는 그냥 무작정 건물을 막 때려 짓는 게 아니라 그 주거단지는 어떻게 하고 상업지구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구비를 하고 뭐 소방서는 어디, 관공서는 어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의료기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1기 신도시 지금 보시면 뭐 평촌, 분당, 일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보면 다 중심 지역에 대학병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있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평촌 성심병원 있죠. 한림대학교 부석병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역 쪽인가요?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있죠. 그와 같이 이 도시 계획을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구역 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그 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영국 같은 국가는 여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의 도시개발 계획까지 미리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 정보를 취득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도에서 먼저 영국에다가 제안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베트남 도시개발을 할 때 일부 건설사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여튼 이런 수요들이 있다는 거예요. 헬스케어 U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적 수요에 파고 들어가서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했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인도 언론에 굉장히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세간의 화제를 일으켰던 성과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빌론 헬스라고 하는 원격 의료 플랫폼 벤처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이 헬스케어 UK와 또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주최를 하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기업 홍보를 했던 거죠. 이 기업 홍보에서 이게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무려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어요. 엄청나죠? 2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한 4천억. 웬만한 IPO 규모보다 더 큰 수준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모펀드 통해 가지고 유치한 거거든요. 기업 공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캐나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인터헬스 캐나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기업 같은 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이 합작으로 설립한 법인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UK는 별도 법인은 아니고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이 캐나다의 인터헬스 캐나다는 별도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냐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 스테레오타입과는 벗어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함께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프린스 모하메드 빈 압델라지즈 메디컬 시티, 프린스 모하메드 메디컬 시티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 도시 계획을 컨설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시도해 본 바가 없죠. 라시드 하스피털 트라우마 센터, 두바이에 이제 외상센터가 있었는데 이 라시드 하스피탈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이 병원에 운영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52명의 스텝을 파견을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얄 하얏트 하스피털. 하얏트라는 이름에서 도 아시다시피 일종의 웰리스 센터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웰리스 센터 내지는 웰리스와 결합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것만 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내가 흔히 말하는 힐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흔히 웰리스 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 전문 병원인데 5성 호텔급 의료기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웰리스 센터는 반얀트리 리조트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 BOT 민자협력 사업이에요. 흔히 말하는 PPP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 BOT가 뭐냐면은 Build Operation Transfer. 자기 자본이 부족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BOT 사업을 발주를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을 개설을 할 만한 자금이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만한 그 사업 주체도 데리고 오고 그 사업 주체로 하여금 펀딩도 한꺼번에 받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국가는 그냥 공간만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를 확보를 해서 이 공간에 와서 병원을 건설을 합니다. 병원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 이 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죠. 얼마 동안?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되 그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은 이 사업 주체가 가져갑니다. 이게 빌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 의료기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시 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뭐 기부 체납이라고 보통 법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영어로는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운영권을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소정의 약정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냥 너네가 앞으로도 더 운영을 해라. 라고 트랜스퍼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거절한다기보다는 트랜스퍼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빌드 오퍼레이션 트랜스퍼 BOT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GBH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이런 의료기관 개설 프로젝트를 발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캐나다 쪽에서 이 BOT 협력 사업을 추주를 해서 이 실제로 지금도 이 GBH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진출과 금융 조달이 결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4개에서 5개 정도의 자산운용사와 투자조합을 구성을 해서 인도네시아에 의료기관을 건설을 한다. 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업의 장점은 의료기관만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의료산업과 금융산업이 동시에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BOT 사업이에요. 터크스 앤 케이커스 제도라고 해서 이 섬나라인데 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도 BOT 민자협력 사업에 발주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 플러스 금융 조달까지 한꺼번에 수행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에도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의과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 3차 의료기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료회의 진출의 형태가 반드시 가장 그 고전적인 직접 진출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보면은 다양한 전력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 사례는 말레이시아의 IHH입니다. 인테그레이티드 헬스케어 홀딩스라고 하는 그 기업의 약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HH는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병원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이게 이름들이 전부 다 그 계열 병원들이거든요. 마운트 엘리자베스, 판타이, 아지바뎀, 파커웨이 쉔턴, 파커웨이 헬스, 포티스 헬스케어, 글렌 이글스. 과거에는 인도의 아폴로 병원의 지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IHH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전부 다 이 의료기관을 실제로 처음부터 초석부터 다져가지고 이 브랜드를 구축을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료회의 진출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금융자본 조달을 통해서 양적 성장을 하고 그 다음 헬스케어 지주회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IHH가 전형적인 헬스케어 지주회사입니다. 인테그레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다양한 이 병원들 전부 다 IHH가 인수한 거예요. 인수해서 합병을 한 겁니다. 보통 M&A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개설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의료기관을 사온 거예요. 지분을 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계열 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는 이 IHH가 이 계열 병원들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결국에 지분을 가지게 된 거니까. 보여드렸던 이 병원들의 어떤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렌 이글스 하스피털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병원입니다. 마운트 엘리자베스 하스피털도 마찬가지예요. 판타이는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병원이고 아지바뎀은 터키에 굉장히 여러 개의 계열 병원을 가지고 있는 터키의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그 김연경 선수인가요?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터키 리그 경기를 중계해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TV에. 그때 아지바덴 광고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배구 코트 뒤쪽에. 그만큼 유명한 병원이라는 겁니다. 파크웨이 쉔튼, 파크웨이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당연히 의료의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굉장히 유명한 병원 브랜드예요. 포티스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고용인력 현황도 좀 과거 데이터기는 한데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료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다양한 의료기관들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의료 서비스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이 확장이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인력 채용도 늘어나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부들이 의료의 진출 산업 혹은 의료산업의 그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IHH의 최대 주주는 미찌 기업이에요. 미찌 산업이죠. 미찌 산업이 뭐냐? 일본 기업이죠. 딱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겠는데, 보통 전범 기업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던 그 기업들. 미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의료의 진출 산업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 의료기관들은 별도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을지 몰라도,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대 주주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 펀드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기는 한데 국교라고 하면은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자본 같은 경우에는 수쿠크 자본이라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창출을 해가는 투자 산업의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국가 자본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청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는 국부 펀드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카자나라고 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업 지배 구조거든요. 파크웨이 판타이 지분 100%, 아지바뎀 지분 90%, IMU는 의과대학이에요. 이거 100%. 그 다음 판타이 지분 100%, 파크웨이 홀딩스 100%, 이게 파크웨이 병원의 지주회사거든요. 포티스 헬스케어 31.1%. 이런 식으로 이 헬스케어 지주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 애뉴얼 리포트를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IHH 애뉴얼 리포트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애뉴얼 리포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PDF로 이렇게 업로드된 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난번 제가 발표 시간에 다 전달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축약을 해서 전달을 드린 건데, 발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바다의 물개 조우련 말씀을 드렸었죠. 바다의 물개 조우련이라고 하더라도 파도에 역행해서 수영을 해 나갈 수는 없어요. 절대. 처음에는 어떻게 어프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익사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타고 가셔야 돼요. 이 파도라고 하는 거는 규제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하지 말라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법률적인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역행을 해서 위법한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익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규범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파도를 타고 가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파도에다가 서핑보드 하나 올리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쾌속 질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업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 운영의 최대 목표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기업의 최대 운영 목표가 뭐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최대한 오랫동안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나의 경영자로서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운영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1, 2년 한탕하고 나서 기업 청산해버리면 그 기업 운영을 한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자생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야 그 기업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현재 규범과 현재 시스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짜보시고 서핑보드 타고 쾌속 질주하시라는 거예요. 역행하시다가 익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발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국제의료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